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상상적 역사 이해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이 상상적 역사 이해 부분은 이제 하기 전에 그 기본 교재 그 심화 강의 교재 1058페이지 펴보세요. 1058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그 1058페이지 먼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나갈게요. 자, 이 상상적 역사 이해 부분은 이 남색체도 있고 논한책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남색책하고 논한책 그 뭐냐면 내용을 좀 약간 이제 정리를 한 거거든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거기 상상적 이해는 이렇게 있는데 왜 상상적 이해가 필요할까요? 역사에서 이제 상상적 이해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사료를 메꾸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상적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상상적 이해 보면 이제 여기 보면 크게 구조적 상상, 그다음 감정이입, 역사 판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 감정이입 부분은 뒤에 이제 할 거고, 그다음에 역사 판단도 역사 사고적 하위범주에서 이제 할 거죠. 그럼 여기에서 살펴볼 게 이제 구조적 상상인데, 자, 그래서 이 구조적 상상에는 또 이제 기능별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재현, 재창조와 신해석. 형태별로는 보강과 삽입 이렇게 나오는데 보강과 삽입 같은 경우에는 둘이 이제 구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어요. 개념적으로 구분하지만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는 또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고 이 보강과 삽입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역사적 상상의 특성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역사적 상상은 6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구체적이고, 직관적이고, 인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창조적이고, 차이성 있고 등등 있는데 요게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문학적 상상과 어떤 차이점이냐. 문학적 상상도 상상력이 필요하죠. 근데 문학적 상상력과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요게요. 하나가 뭐냐면 인지적이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창조적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요때 인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때 인지적은 뭘 바탕으로 하는 거죠? 머릿속에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사료를 바탕으로 해야 돼. 그래서 문학적 상상력은 이치에 맞게만 서술하면 돼요. 근데 그 뭐냐면 역사 상상은 이 사료를 바탕으로 이제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것들이 소설가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력과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적이라는 말 할 때 보통 문학과 예술에서 창조는 없는 것을 뭐냐면 있게 만드는 게 창조죠. 이런 게 근데 이런 창조 아니야. 이건 뭐냐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있는 건데 되게 이제 뭐냐면 50%반 있는 것을 요걸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90% 있게 만드는 상상이야. 그래서 있는 것을 바탕으로 만드는 창조다. 재창조라고 하죠. 그래서 요때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그런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그 문학적 상상력과 좀 다른 측면이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살펴볼 게 이제 구조적 상상인데, 자, 구조적 상상은 약간 얘기했죠. 구조라는 말은 누가 처음으로 이제 제시했죠? 네, 마르크스가 제시했어. 이 마르크스. 마르크스가 제시할 때 구조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합쳐서 뭐죠? 이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형상적인 측면이야.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이 현상을 움직이는 어떤 거야? 어떤 원리나 그 다음에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뭐냐면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구조라고 하는데 자, 이 구조 상상도 이 두 개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합쳐가지고 구조 상상한다. 그래서 이제 구조 상상의 정의를 보면 자료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 역사 사건을 구성한 요소들 간의 관계를 상상으로 이해하여 역사 사건의 구조를 파악한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제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있죠? 인지적 측면이 있어. 그래서 역사적 상상력이나 뭐 감정이입나 다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료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그 구조 상상을 제가 도식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예문을 바탕으로 도식화 시켰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익이라든지 정영용이라든지 유영훈이나 박지원, 박재가 뭐 그 유수원, 그다음 홍대영 그런 사람도 있죠. 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사료 속에는 나와. 그래서 그들의 행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이들을 이제 뭐냐면 우리 나름대로 후대 사람들이 중농주의 학자, 뭐 이익이나 적양용, 유효공, 그 다음에 박지원과 박재가, 유성, 홍대영은 중상주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 뭐라고 하죠? 실학자라고 하죠. 그러면 이익과 적양용, 유형은 뭐 박지원, 박재가, 유승원, 뭐 홍대영은 눈에 보이는 거죠. 사조 속에 있는 상상적인 측면이잖아요. 근데 이들을 이제 중농주의, 중성주의, 중상주의 실학자 이렇게 부여하는 거. 어떤 그 뭐냐면 그 뭐냐면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나는 중농주의자, 나는 중상주의자, 나는 실학자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죠. 뒤에 있는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 구조를 만들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상상력이 필요하죠. 상상력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상상력이 왜 필요하냐? 그건 이제 녹색책 아니 남색책이 있어요. 자, 왜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상상력이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전해진 사료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하지. 그래서 그리고 전해진 사료들도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네, 그 당시 좀 거짓말이 많아. 왜곡이 많고. 그래서 있는 사실 같은 경우에서 그걸 이제 상상을 통해서 뭐냐면 그 역사 사실을 뽑아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적 사료가 역사 사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사료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뭐냐면 이 역사적 상상이 필요한다. 이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얌색책의 이제 고구려 수나라 전쟁을 보면 이 수나라가 이제 그 중국을 통일하고 고구려 침입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뭐냐면 빠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메꿔줘야겠죠. 그때 이제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역사라는 것은 그 뭐냐면 인간의 의미 있는 활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은 주로 외면만 보죠. 눈에 보이는. 근데 그 뭐냐면 역사는 인간의 의미 있는 활동이다 보니까 인간의 의미 있는 활동이니까 뭘 봐야 돼요? 내면을 봐야 돼요. 내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목적을 했고 그 이유가 뭐고 동기가 뭔가 그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면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료가 빠져있는 부분을 메꿔주고 그다음 인간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남색책에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보면 이제 구조 상상을 이제 좀 보면 크게 재현과 그 다음에 신해석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재현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정의를 보면 자, 발생한 사건뿐만 아니라 기록에 직접 나타나지 않으나 증거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일어났을 법한 사건을 재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물의 동기를 파악하고 요게 키워드가 재창조야. 재창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상상력 통해서 완벽하게 좀 재현을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의미에서 이 재현이라는 의미를 요게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신해석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해석과는 다르게 뭐냐면 해석하는 거죠. 다른 해석이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는데 그 예가 이제 뭐냐면 남색책에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그 태조의 대권한 정책 있죠. 그래서 대권한 정책을 뭘로 이제 설명하냐면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북진 정책이라고 하죠. 북진 정책. 그래갖고 이제 그 북진 정책 일환으로 권한을 이제 미워했다. 바다를 멸망시킨. 그래서 만부교 사건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기에서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관념에 따라서 하위 관념. 하위 관념이 뭐예요? 중하와 오랑캐 관념이죠. 그래서 권한적으로 오랑캐로 이제 봤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들을 이제 천대하고 하대했다. 그래서 좀 종전의 북진 정책에서 입각해서 대권한 정책을 보는 게 아니라 하위 관념에 입각해서 뭐냐면 권한의 어떤 그 대권한 정책들 접근하는 거, 이런 것도 이게 뭐냐면 신해석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그 뭐냐면 구조 상상의 기능 측면에서 재현과 신해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보강과 삽입이죠. 보강과 삽입. 예. 자, 이 보강과 삽입인데, 자, 먼저 이제 그 삽입과 보강을 이렇게 원래 이제
그 남색 책에는 보관과 삽입을 좀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보관과 삽입은 그냥 동일하다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같이 사용할 때. 그래서 여기 삽입도 있지만 보관도 같이 있어요. 네, 같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으면 그 역사적 사실을 이제 구성하는 사조가 두 개가 있어요. A사조와 B사조. 근데 A사조와 B사조가 모순점이 있어.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상상적 추론을 통해서 이 모순을 해결해서 이 사실을 완벽하게 구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이제 할 때, 앞으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자, A사조는 노예해방 선언이야.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이고, 그 다음 B사조는 뭐냐면, 더글라스 판사라는, 있어요, 남부에. 그, 더글라스 판사에게 이제 뭐냐면, 링컨이 편지를 보내요. 그래갖고 노예제를 지지한다. 노예제 지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링컨은 노예 해방론자죠. 근데 더글라스 판사에 보내는 노예제 지지 선언은, 그 편지는 그 링컨의 이미지에 안 맞아. 요 사료와 요 사료가 뭘까요? 모순에 빠져있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자, 링컨은 그 당시 그 노예 해방론자지만 동시에 뭐예요? 연방주의자야. 근데 노예 해방론자와 연방주의자 어느 게 더 신념이 가냐면 연방이야. 그래서 연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예 해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예 해방을 또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연방주의라는 시각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A사조와 B사조가 모순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이제 구성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링컨의 어떤 행동을 예측할 수 있죠. 자, 링컨 행동을 예측할 수 있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상당히 뭐냐면, 해석하는 게 삽입과 보관이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면 여기 표시가 있죠. 그러면 삽입과 보관은,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 삽입과 보관은 별 차이는 없고 비슷하지만, 굳이 이제, 차이를 두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게 사실이라면, 중간에 빠진 거 있죠. 중간에 빠진 것을 메꿔주는 기능은 뭘까요? 이거는 보관이에요. 보관. 그 다음에 A 사실과 B 사실 있죠. 팩트 A와 팩트 B가 있는데 중간에 빠졌어. 요 사조와 사조를 중간 속에 메꾸는 게 뭘까요? 삽입이야. 예. 그렇지만 실제 그 개념은 거의 비슷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남색 책에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6세기 때 그 아티칸에 보면 이제 솔론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솔론이 해결되지 못한 방면에 5세기 때는 소농 계급이 많았는데 그 솔론과 소농 계급 이렇게 중간선에 빠진 게 있죠. 그래서 모순된 거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솔론 때는 토지의 양극화가 일어났는데 그 5세기 때는 그 토지 평준화가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중간에 빠진 게 참주였던 페이시스타투스가 상당한 땅을 재분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뭐냐면 증거의 여러 부분이 모순되지 않게 명시적인 것과 명시지 않는 것을 서로 메꿔주는 거. 보관과 삽입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관과 삽입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보관은 그 예전에 콜링우드 아시죠? 콜링우드가 뭘 주장했죠? 그렇죠. 상업적 상상을 주장했는데 이 상업적 상상을 좀 한 게 보관이야. 보관. 그래서 상업적 상상을 좀 확대시킨 게 보관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삽입도 이제 좀 있다 보면 이제 있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원리나 일반화와 이제 보고 또 삽입, 보관. 자 원리와 일반화와 보관과 삽입의 차이점이 뭐냐?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원리와 일반화 같은 사건을 법칙적인 틀에 맞춰서 해석하는 데 반해서 삽입과 보관은 그 자체를 밝히는 게 있다. 그래갖고 있고, 그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지만 삽입과 보관이 유사한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삽입이 보관 같은 형태로 상상적 이해로 봐 보관에 포함된다. 그래서 보관이 있으면 그 안에 삽입이 있다. 이게 보관이고 삽입이 있다. 근데 어느 게 큰 개념이고 어느 게 작은 개념인지는 또 책마다 달라요. 어떤 책에는 삽입이 큰 개념이고 어떤 책은 보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도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생각할 필요 없고, 다만 이 보관과 삽입은 개념이 유사하고, 굳이 그걸 개념적으로 구분하자면, 보관은 그 증거가 있으면 거기에 빵꾸 뚫린 걸 메꿔주는 거고, 삽입은 증거와 증거의 간격을 메꿔주는 거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러면 남색책 내용을 이제 또 읽어보면서 좀 할게요. 예, 자 남색책 펴보시면 이게 왜 갑자기? 자, 요 남색책 보면 이제 역사 상상이 이제 쭉 나오죠.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85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185페이지 상상, 역사적 상상의 개념. 이렇게 이제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럼 역사적 상상이 왜 필요한가? 역사적 상상이. 자, 역사적 상상의 필요성을 이제 그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역사적 상상의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자, 역사적 상상이 왜 필요하냐?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역사자료는 역사적 사실 그대로 말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해. 예. 그래갖고 역사적 상상은 역사적 자료를 그대로 말해주지 않는다. 그래갖고 이제 일단 역사적 자료 안에는 거짓말이 있고 왜곡이 있고 빠진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 예를 든 게 이제 뭐냐면 그 밑에 예를 든 게 고구려와 수의 전쟁 이 부분을 예를 들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역사는 뭐의 활동이죠? 인간의 활동이죠. 그래서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내면이 파악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면을 파악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상상력이 필요하죠. 상상력. 그래서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상상력의 성격을 볼게요. 자, 이 상상력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여러 학자들 견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포동의 견해야. 포동의 견해. 이 포동의 견해는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지금 딱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면 일단 역사 상상력이라는 그 기출 주제에 있고 범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딱딱 떨어지잖아. 그래서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채점하기가 진짜 편해. 이런 데서는 상당히 뭐냐면 그냥 한번 애우고 들어가셔야 돼. 일단 자 그럼 포동이 이제 생각하는 상상력이라는 건 뭐냐? 자 상상 속으로 그 다음에 가정으로 상상. 자,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또 안 먹히네, 이게. 버그가 좀 많네, 이거. 그래서 가정으로 상상, 상상을 가지고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데, 자, 먼저 이제 볼 게 뭐냐면, 역사 상상 속으로야. 요거와 연결돼 있죠. 그런데 요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현실 속에서 대조된 의미의 상상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이제 백일몽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실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지로 쓰니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증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 상상이 아니에요. 요거는요. 두 번째로는 유도된 상상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명과 연설 들을 때 그 우리가 그 연설 내용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이미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유도된 상상이야. 그래서 그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을 이제 얘기할 때 그 역사관 프랑스 혁명에 속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상상 속에 재구성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유도된 상상이다. 어떤 자료를 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상상은 그 뭐냐면 현실 속에 대조되는 상상 속에서의 그 의미에서 백일명은 첫 번째 유형의 백일명은 이건 뭘까요? 우리의 역사적 상상이 아니죠. 근데 유도되는 상상은 뭘까요? 역사적 상상에 속해요. 왜 역사적 상상에 속할까요? 사료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사료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이 가정으로 상상이야. 자신이 어떤 처지나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처지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할 것인 걸 고려한 거야. 이게 가정으로 상상인데
그래서 가정된 상황을 모사하거나 자신이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형태를 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역사적 행위자의 처지에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거에 비춰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중에 역교론에선 뭐라고 하죠? 재현이라고 하죠. 재현. 그래서 재현.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추체현과 재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잠깐만요. 재현은 이제 머릿속에 그걸 이제 떠오르는 행위를 재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추체현 직접 해보는 행동이고. 자, 그래서 이제 재현과 좀 비슷한 개념이야.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사실 대신에 내재적 의미를 증거해 볼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화 상상도 뭘 바탕으로 해? 증거를 바탕으로 해. 그러니까 이것도 인지적 특성을 갖고 있죠. 인지 특성. 예. 그러면 가정으로서 상상도 뭘까요? 이것도 역사적 상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상상력을 가지고 마지막을 보면 정해진 틀이나 관례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조그만 단서를 가지고 여러 사실을 추론하거나 자, 오래된 자료에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상상을 가진 사람의 행동의 특성이다. 역사가는 역사 해석을 위해서 새로운 자료를 찾기도 하지만 같은 자료를 새롭게 해석하기도 한다. 관점을 달리하거나 다양한 상황을 비춰 해석한다. 자, 그래서 조그만 단서라도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뽑아내는 거. 이런 것도 뭐냐면 상상력을 가지고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역사 다큐를 보니까 오키나와 아시죠? 오키나와에 예전에 무슨 왕국이 있었냐면 유구라는 왕국이 있었어. 근데 이 오키나와는 그 11세기, 13세기 이전까지는 완전히 뭐 철기도 안 들어오는 신석기 시대의 그 단계의 문명을 그 부족 국가, 그러니까 신석기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촌락 단위의 사회였는데 갑자기 국가가 출현됐어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궁전에 있는 그 뭐냐면 기와를 보니까 고조식 기와야. 그럼 우리는 이 고조식 기와를 가지고 그 상황을 비춰서 볼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죠. 그 당시 고조 사람들이 유구에 와가지고 문문을 전파해 줬다. 그 다음 13세기 때 누가 왔을까? 삼별초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삼별초의 자녀 세력들이 유구로 와가지고 유구를 왕국을 건설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을 했어. 조그만 단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고조식 기와 그 내용을 보고 이것도 이게 뭐갈까요? 상상력을 가지고죠. 예. 그래갖고 이제 세 가지를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말하면 자, 첫 번째 상상속어. 두 가지가 있죠. 상상속어는 백일몽하고 유도된 상상. 백일몽 역사적 상상이 아니고 그다음에 유도된 상상 역사적 상상이고요. 가정호 상상은 뭐냐면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해지고 한번 해보는 거야. 역사적 행위자들. 재현과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는 어떤 조그만 단서를 가지고 뭔가 큰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것들 상상력을 가지고다.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역사적 상상력 요소를 보자. 자, 그 역사적 상상력의 요소에 관련돼 가지고도 학자마다 견해가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전에 이것도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건데 제가 보통 한국학자들 견해는 다르지 않는데 요거는 예전에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본 심화 강의 좀 펴보세요. 예, 자, 기본 심화 강의 1052페이지 펴보세요. 1052페이지. 1052페이지를 좀 펴보시면요. 자, 제가 그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와 이게 이제 관련되어 있거든요. 역사적 상상력 요소가. 나중에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범주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제가 이걸 도표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김한종 씨의 견해가 있어요. 예전에 김한종 씨 견해가 이제 좀 약간 나와갖고 이제 좀 보는데, 자, 김한종 씨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사고력을 하위범주를 어떻게 나눴냐면 크게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적 탐구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또 우리가 이제 독립된 파트로 생각하고 역사적 판단력은 어디에 속한다고 했냐면 역사적 상상력을 이렇게 속한다고 했고, 그래서 역사적 상상력은 크게 이제
상상적 이해와 역사적 판단을 두 가지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상상적 이해는 구조적 상상과 감정이입적 이해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하위 범주를 크게 두 개로 나눴다. 그리고 역사적 판단력을 상상력으로 한 1단으로 봤다. 이런 게 특징인데,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최상훈 씨의 견해는 좀 달라. 그래서 이제 김항준 씨나 최상훈 씨는 이제 직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병법과 지식의 공통적 포괄적인 논의하고 이런 건 똑같은데, 자, 하위범주 개념에서는 좀 달라요. 김한중 씨는 역사적 상상력과 역사적 탐구 기능 두 가지만 봤죠. 근데 이에 반해 송상윤 씨는 연대기적 파악력, 역사적 탐구력, 그다음 역사적 상상력, 역사적 판단 네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봤는데 하위범주를 보통 남색 책이나 갈색 책에서는 어느 게 다수설일까요? 최상우 씨의 견해가 다수설이야. 예, 요 다수설. 그래서 역사적 판단력과 역사적 상상력을 그 뭐냐면 이렇게 있고 역사적 판단력을 그 뭐냐면 그 독립된 그 하위범주로 봤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 그 당시 그 김만중 씨는 역사 그 연대적 그 역사적 탐구력을 역사적 판단력 안에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 뒤에 이제 역사 사고적의 그 하위범주 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김한중 씨의 견해와 최상우 씨의 견해가 예전에 객관식 기준에 좀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그 남색집 19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그 1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요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도표만 보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92페이지의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192페이지 이제 구조적 상상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구조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구조. 그래서 구조라는 건 사물의 사건, 형상 등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요소와 사고관계야 이를 결정하는 전체의 성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됐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달라고 보는데, 자, 그래서 그 첫째는 그 형상이 사물이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구조. 그리고 둘째 사람들이 부여하는 구조. 요 첫 번째 의미는 눈에 보이는 거죠. 형상적인 층이니까. 근데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뭐냐면 형상적인 측면을 뒷받침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합쳐서 구조고, 그래서 이제 이 예를 이제 조선 후기의 시작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까쯤에 설명한 거니까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사가들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일련의 사회개혁론과 그 사상을 다룬 학문이나 사상을 구별해서 시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성격을 규정한다. 또한 시학자들은 학문적 계통이나 사상, 주장에 따라 계파를 분류하고 그 계파의 관계, 계파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한다. 그러나 시각의 개념과 성격, 계파의 분류 방식은 역사가에 따라 다른다. 그래서 시각은 이제 수신제가 치국 평청하의 경세 치용의 학문을 규정하기도 하고 수기치인 학문을 보기도 한다. 그리고 개신 유학의 학문을 보기도 한다. 그다음 경세 치용, 이용세학파, 실사구시학파를 분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송화파, 북학파로 분류한다. 그래서 등등등등으로 분류하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여러 시각자들, 눈에 보이는 시각자들 하나 개념화시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개념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그 구조로 한다. 시각이라고 묶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 상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관과 삽입 볼게요. 이 보관과 삽입은 아까처럼 말했지만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러면 보관과 삽입은 이제 좀 볼게요. 보관과 삽입은 그 기능을 가지고 이제 보는데, 자, 구조적 상상의 중요한 기능은 증거가 완전하지 못할 때, 즉 증거가 어떤 사건이나 형상을 완전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그 증거를 메꾸는 기능이 이제 보관과 삽입인데, 그 역사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자료에 빠져 있는 부분을 메우고 역사적 사실을 구성한다. 이와 같이 증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메우는 기능을 보관 또는 삽입이라 한다. 자, 역사적 사실의 전개 과정에서 자료에서 앞뒤 사실이 나와 있지만 중간 과정이 빠졌을 때 역사가들은 앞뒤의 사실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 무엇일까를 추론한다.
그리고 자주에 빠져있는 부분을 메워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완성한다. 이처럼 자주에 빠져있는 중간 과정을 추론한 것을 보관이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보관은 이 중간 과정을 이제 빠져있는 걸 메꾸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빵꾸 이렇게 뚫린 걸 이렇게 메꾸는 기능이고. 자, 이게 이제 보관이고요. 근데 이제 삽입은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 사실의 전개 과정에서 앞이나 뒷부분이 빠져있을 때 이를 추론하는 것을 메꾸는 게 삽입이야. 그래서 A와 B 사료가 있으면 요걸 메꾸는 게 요 삽입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관과 삽입이 자주에 빠져있는 부분을 역사 상상력을 추론해요. 배우는 데서 같은 성격의 사고 기능. 그래서 보관과 삽입에 대한 어떤 아까처럼 차이점이 있지만 일단 공통점이 뭐죠? 보관과 삽입은 자주에 빠져있는 부분을 역사적 상상을 추론하여 메워넣는데 그래서 사고의 같은 성격의 사고 기능이다. 이게 공통점이죠. 그래서 보관과 삽입의 차이점, 그 다음에 보관과 삽입의 공통점 외워두세요. 그래서 쓰고 나올 수도 있어. 차이점과 공통점이 뭔지. 자, 그 다음에 보관은 또 하나 더 추가되는데 보관에 자, 역사적 사실의 연속성을 부여해요. 해석을 하고 증거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갖고 이제 보관에 이제 뭐냐면 또 기능이 있어. 역사적 사실 연속성을 부여하고 해석을 하고 증거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하는데 부여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부분에 있죠. 자, 아까 전에 솔론 있죠? 솔론 때는 토지의 양극화가 일어났죠? 근데 이에 대해서 갑자기 5세기 때는 뭐야? 소농구임이 많아졌어. 이건 토지의 평준화죠. 근데 여기 6세기 초와 5세기 때 이 중간에 빠져 있어. 그래서 자료 속에 여기 빵꾸가 뚫렸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메꿔주는데 누가 나타난 거야, 중간에? 그렇죠. 페이시스타토스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상당한 땅을 재분배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냐면 명확한 증거가 있지만 명확하지 않는 증거도 있죠. 그래서 명확한 증거를 봤더니 명확하지 않는 것들을 메꿔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역사 사실 연속성을 보여주고 해석하고 있는 증거에 내포된 의미를 파악해주는 그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보관 그 내용이 있는데, 자, 이처럼 역사가가 알 수 있는 사실 토대도 증거에 빠져있는 역사의 사실을 상상적 추구한다. 자, 명시된 증거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있어야 할 것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데 필요한 것을 보관과 삽입이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관과 삽입의 공통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좀 해석을인데 요거는 보관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까지만 좀 삽입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해석이 예매해. 그래갖고 이제 이건 보관의 기능 중에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만 해석 여기서 넓게 보면 삽입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했지만 보관이 이렇게 크게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했죠? 삽입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유사한 개념이야. 유사한 개념. 그래갖고 예전에 기출문제 나올 때 링컨 관련된 사료도 그 보관 써도 되고 삽입 써도 돼요. 그래서 보관과 삽입을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써라 할 때는 아까쯤에 그 보관과 삽입의 공통적인 차이점을 써도 되지만 보관과 삽입 없이 그는 얘기 없이 요게 무슨 기능이냐 구조 상상에서 그러면 그냥 보관 써도 되고 삽입 써도 돼요. 그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콜링우드는 보관을 자의적인 생각이나 공상이 아닌 성역적으로 봤다. 그래서 이제 콜링우드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쯤에? 그렇죠. 성역적 상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콜링우드에 따르면 성역적이라는 것은 선형적이라는 게 뭐야? 성역적 일단. 자, 국어사전 의미에 보면 경험 이전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아는 거야. 이거는. 이게 원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는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식해야 된다. 근데 갑자기 이게 또 왜 이러냐 또? 잠깐만요. 이게 튀어나네. 자,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도 인식하는 것을 이제 선언적 상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야지 순수하게 이제 사물을 볼 수 있다. 편견 없이. 그래서 아마 이 콜링 우드도 칸트가 관념론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성역적 상상력은 우리가 배우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자친구가 바람 피거나 뭐 남자친구가 바람 피거나 그거 우리가 배워서 알아요? 그거? 아니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는 거야. 본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 자, 이런 것들을 뭐냐면 성역적 상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역사가도 이제 이 성역적 상상이 있는데 보관이라는 건 있는데 이 보관이라는 것도 이제 이 성역적으로 뭐냐면 눈에 보이는 볼 수 있는 사물이나 상상의 대상으로 지각적 상상과 본질적 같은 성격. 그러니까 성역적 상상은 지각적 상상이고 지각적 상상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는 거죠. 근데 이 지각적 상상에다가 증거를 좀 플러스 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보관이 되는 거야. 증거를 하면. 그래서 지각적 상상의 예를 이렇게 든 거야. 우리가 이제 창문이 있으면 이렇게 창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창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창살이 있어.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저 멀리에 이제 뭐냐면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중간에 풀이 있어요. 풀이 쫙 있어. 잡초들. 그 중간에 풀이 있으면 여기 보면 여기 창살 중간중간에 풀이 끊겨서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중간중간에 그 창살에 가려져 있는 풀잎 보고 풀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풀잎이 연결됐다고 생각하죠? 이건 뭐예요? 지각된 상상이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풀잎이 있고 잔디가 있으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쪽에는 뭐가 있다고 잔디 깎는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 이것도 뭐예요? 지각된 상상이야. 그러면 그 지각된 상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증거를 플러스 시킨 게 뭐다? 보관이죠. 보관. 그래서 지각된 상상이나 보관이나 결국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뭐냐면 그냥 아는 거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 이런 것들 이제 성역적 상상이라고 한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지각된 상상이고 이건 이제 뭐냐면 거기에 이제 보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관은 지각된 상상에다가 뭘 플러스 시킨다고 했죠? 증거를 플러스 시킨 거죠. 그러면 보관이 되는 거예요. 자, 정고에는 기록에 보면 우리에게는 카이샤도가 어느 날 노마에 있었고 그 후 어느 날 갈려 있다. 그 중간에 빠졌죠. A가 뭐냐면 노마에 있는데 노마에 있다는 기록이 있고 B라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는 뭐야? 여기 갈리아에 있어. 갈리아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죠? 예,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와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뭐냐면 스위스, 그 다음에 네덜란드까지 포함돼요. 갈리아족들이 살았던 거주 범위인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노마에 있다가 갑자기 갈리아에 있어.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뭐 그 공간 이동해가지고 간 건 아니죠. 그래서 뭐냐면 뭐 말을 타고 그 다음에 뭐 걸어서 어디로 갔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갈리아로 갔다. 그래서 우리는 카이샤도가 이동했다는 걸 조금 더 꺼짐없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각된 상상의 사례에서 우리는 창살로 가려있는 풀을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당연히 풀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처럼 생각한 것처럼 천살에 가려있는 곳에 풀이 나 있다는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한 건 아니고 우리가 경험이 없더라도 그냥 아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이건 이제 성역적이란다. 자, 콜링우드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의 보관도 이처럼 성역적 상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 우리는 카이샤드가 이동하는 모습을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이전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카이샤드가 노마에서 갈리아로 이동한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보관이 이거 뭐냐면 성역적 상상에 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관해놓고 여기에 무슨 상상력이 필요할까요? 쓰면 뭘 쓰면 돼요? 그렇죠. 성역적 상상을 쓰면 되고 이건 누가 얘기한 거죠? 그렇죠. 콜링우드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콜링우드가 사상의 역사를 알기 때 그 세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일 때 1단계 단계에서 성역적 상상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마지막 단락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야. 요 마지막 단락은 보관과 삽입, 그 다음에 일반화와 법칙의 차이점이 나오죠. 제 생각에 이거 나올 것 같아. 요 부분이 차이점. 자,
보관과 삽입은 주어진 사항이 장차 어떻게 전개됨을 예상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존의 원리나 일반화에 비슷하지만 그 일반화 원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아까 설명했지만 자, 원리와 일반화는 그 적용은 사건의 법칙적 틀에 맞춰 설명하는 데 반해서 보관과 삽입은 사실 그 자체를 밝힌 거야. 여기에서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 꼭 암기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사건의 법칙적 틀을 맞추는데 설명하는 데 반해서 보관과 삽입은 사실 자체를 밝힌 데 있다. 요 부분. 그리고 앞에 이제 성역적 상상 부분. 예, 요거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료의 대안적 해석이 있는데, 자, 자료의 대안적 해석은 제 생각에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 부분은요. 근데 개념 정도만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자료를 종종과 달리 해석하거나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는 역사 상상의 주요 역사 이해 형태가 자료의 대안적 해석이다. 그래서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예를 든 게 태조의 정책 있죠? 대권한 정책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요 부분도 있는데 요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각자 읽어보세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감정이입이죠. 이 감정이입은 상당히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감정이입은 이제 여기 그 남색체계도 있지만 그 다음에 논한체계도 있어요. 논한체계도.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논한체까지는 이제 제가 뭐냐면 강독은 하지 않을 텐데 좀 나중에 찾아보세요. 논한책은. 논한책도 가끔씩 그 사료학습 부분이나 그런데 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논한책 같은 경우에는 좀 논문 형식으로 되는데 좀 약간 심도가 있어.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그냥 보세요 한번 논한책.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 논한책이 밖에 없었어요. 논한책이. 그래서 제가 논한책을 몇 번 읽었냐면 20번이나 읽었어.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제가 사수를 했거든요. 그 인고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사수를 보니까 20번은 뭐 두 달에 한 번씩 봤나? 그때 논한책을? 논한책밖에 없었으니까. 예. 자, 근데 이제 그 후에 파란책도 나오고 이제 남색책, 녹색책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시간 될 때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감정이입의 개념은 이제 감정이입을 보기 위해서 먼저 기본 심화 강의 부분을 볼게요. 기본 심화 강의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025페이지 펴보세요. 1025페이지. 자, 1025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너무 나갔네. 자, 제가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있죠. 자, 먼저 보통 크게 이제 그 역사를 이제 기술할 때 두 가지로 나눠요. 설명과 이해라는 걸로 나눠요. 예. 그래서 설명의 정의도 많고 이해의 정의도 많아요. 거기 남색책 보면 설명이 어떻고 이해가 어떻고 학자마다 견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설명은 뭐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법칙에 맞춰서 기술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객관적이고 외면적인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예. 근데 이해는 뭘까? 이거는 이건 내면적인 측면을 보는 거야. 내면적인 거. 그래서 이제 이 내면적 측면에서 제일 보는 게 뭐냐면 감정이입이에요. 그래서 있는데 그래서 동일한 형상을 볼 때 이제 외면적인 측면을 볼 때는 이렇게 하고 내면적인 측면을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외면, 그다음 내면. 그래서 어떤 형상들이 일어나면 일단은 이렇게 이 기술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결돼요. 예. 기술을 먼저 하고 나서 그 기술할 때 이제 사건을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하면 설명이 되는 거죠. 예측이 되고 그다음 통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전에 2003년도인가요? 이제 아시는 분은 있고 모르신 분은 있을 건데 2003년에 어떻게 대구에 가보면 지하철이 있어요. 그 지하철이 그 당시 지금 2호선이 있더라고. 근데 1호선밖에 없었어. 근데 대구 지하철 타다 어떤 미친 아저씨가 50대 아저씨가 신난을 가지고 와서 대구 지하철 그 사람 많은데 뿌렸어.
그래서 그때 한 200명인가 300명인가 불타 죽었어요. 그래서 대구 지하철에서 불타 죽었다. 이건 뭐예요? 어떤 사건에 대한 기술이죠. 근데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그 당시 승무원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원체 2명 있었는데 한 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소홀히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인 배경을 따지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설명이 되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걸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더 했다. 예측을 해갖고 상황을 통제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과학적 설명 방식이야. 그래서 과학적 설명 방식에는 뭐가 있냐? 자, 실증론과 관련돼서 나중에 하겠지만 영역적 법칙적 설명, 그 다음에 기납적 설명, 발생적 설명, 설명 스케치 등등 행위론은 상황적 설명이 있겠죠? 이게 과학적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대구 지하철에서 이제 많은 300명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어떤 애가 이제 마지막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엄마 나 이제 엄마 사랑해요. 잘 있으세요. 하늘나라 봐요. 자, 그걸 이제 보고 이제 기수했어. 그걸 보고 뭐냐 키키 웃는 애들은 좀 멍청한 거죠. 좀 세림적인 거고 되게 보면 어떻게 참 그 당시에 그 애들의 어떤 그 뭐 불타 막 뭐냐면 불 일어나고 막 할 때 연기를 마시면서 그 고통 그러면서 이걸 되게 고통스럽겠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으면 이제 뭐냐면 어머니한테 연락해갖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죠 우리가. 그 상황을 뭐예요? 이해를 하죠. 요거는 내면적인 측면이야. 그래서 내면적인 측면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감정이입을 통해서 하는 거죠. 감정이입을. 그래서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요 감정이입이야. 보통 감정이입을 해석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거고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기출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감정이입은. 그래서 감정이입적 개념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견해들 그 다음에 또 감정이입과 추체어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하는 교수학습 방법 다 보셔야 돼. 남색 책을 중심으로. 자, 그러면 감정이입을 이제 볼게요. 감정이입을 이제 구성도를 이제 좀 보면 자, 감정이입을 제가 이제 그 남색 책을 여러 이제 책들을 바탕으로 해갖고 한번 이게 나눠봤어. 이 감정이입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책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역사학에도 쓰이고요. 그다음 미학에도 나오고 문학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도 쓰여. 근데 여러 학문에 거쳐갖고 감정이입을 쓰거든요. 인간을 다루는 학문은 다 감정이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감정이입도 다 똑같은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자 먼저 이제 그 뭐냐면 고정감정적 감정이입이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 감정이입이 있고 역사적 감정이입 세 단계에 나눴어요. 고정감정이입은 자료들 보기 전에 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가지고 이제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있는데 이거는 뭐가 이제 포함되면 여기 동감이 있는데 동감이 아니라 공감도 포함돼요. 공감 본치세요. 자, 그래서 고정감정은 자료를 보지도 않고 뭐냐면 파악하는 감정이입을 고정감정적 감정이고, 자 일상적 감정이 뭐냐면 자료를 봤어 상황을. 자 자료 보고 이제 봤지만 이 자료를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과거의 입장이 아니라 그렇죠 현재적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현재적 입장에서 본다. 그래서 여기에 동일시도 포함되고 이건 일상적 감정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성격이 강하냐면 정의적 성격이 강해요. 정의적 성격. 그래서 정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은 정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 역사적 맥락적 감정이입은 자 자료를 보고 현재적 입장이 아니라 어디의 입장에서 본 거죠? 과거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맥락적으로.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거나 사회 바탕으로 상상하는 정의적 성격이라는 이건 뭘 고쳐야 되겠어요? 인지적 성격이죠. 그래서 인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제가 이거 도표를 고쳐야 되는데 도표를 또 고치려면 다 뜯어 고쳐서 고쳐야 돼. 그냥 여기 놔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고쳐주시고. 자, 그럼 역사적 감정이입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뭘로 나눌까요? 추체형과 감정이입적 이해. 이 감정이입적 이해는 그냥 감정이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검은색에는 그렇게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추체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굳이 구별할 필요 없다고 돼 있지만 실제 구별돼요. 구별해놓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재작년에. 추체형은 역할극 시뮬레이션처럼
체험을 통해서 형성하는 거야.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야. 행동. 그 역할극은 뭐죠? 추체험이죠. 이거 예전에 기출에 또 나왔죠? 04년 기출문제에. 그다음 감정이입적 이해는, 감정이입은 사료를 보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야. 일종의 재현하는 거죠. 재현. 근데 여기에서 재현이라는 건 주의할 것은 콜링우드가 말하는 재현은 아니에요. 콜링우드는 말하는 재현은 뭐라고 했죠? 머릿속에 재사고한 것을 사료를 통해 검증하는 게 재현이라고 하고, 요때는 사료를 보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이거는 이제 역교론과 관련된 거야. 역교론, 역사 교수학습방과 관련된 거고, 이거 콜링우드가 얘기한 거는 역사학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보면 역교론 기본책을 보면, 기본서를 보면 똑같은 말이라도 말이라도 그 상황에 따라 개념이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맥락을 통해 파악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렇지만 실제로 추체험이나 감정이입적 이해나 그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게 개념적으로 구분하지만 실제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먼저 할 게 뭐야? 감정이입적 이해가 돼야지 추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입적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한다? 추체험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개념적으로 이제 구분할 때는 감정이입을 먼저 하고 그래서 머리를 떠온 다음에 사회 보고 떠온 다음에 그걸 자기가 이제 직접 해보는 거는 추체험이라고 한다. 이게 개념적으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구성도를 한번 그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미학이라든지 사회학이나 이런 데는 감정을 여기까지만 봐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총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의 내면은 그 감정이입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총체론이에요. 근데 역사적 감정이입은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역사학에서는 감정이입을 이건 총체론과 달리 뭐라고 해요? 부분론이라고 하죠. 왜 부분론이 하냐면 인간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물론 감정이입이 중요하긴 해. 중요하긴 하지만 감정이입 외에도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념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것도 동시에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감정이입은 인간의 내면을 아는데 총체가 아니라 뭐다? 부분이다. 예, 요게 하나에 불과하다. 이게 총체론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부분론이고 이에 반해서 미학과 사회학 이런 데서는 인간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감정이입이 다다. 이게 총체론이에요. 자, 이해되시겠죠? 물론 남색 측에서도 그 감정이입의 총체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학자 중에. 그래서 뭐냐면 인간의 내면을 알기 위해서는 감정이입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총체론을 지지하는 역사학자들은 소수파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누굴 지지한다? 부분론을 지지한다. 이게 다수파다. 그래서 부분론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입을 이제 사회학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 자, 미학에서는 학문에 따라 달라요. 미학에 따라서는, 자연현상이나 예술작품에서 감정이나 정설투사에서 자신과 인식에 대해서 융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보는 거고, 사회학에서나 심리학에서는 총체론과 연결돼갖고, 감정이입이야말로 인간의 어떤 것을 내면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요거는 동감과 동일시. 그래갖고 아까 심에 정의적 성격이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적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근데 역사학에서는 구분론이죠. 그래서 사료를 바탕으로 한 거야. 인지적 성격을 강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일부 정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때 정의적 요소가 왜 포함되어 있냐면 사료가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정의적 요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구석기나 신석기, 뭐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사료가 약간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냐면 인지적 성격을 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의적 요소,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인지적 성격이에요. 일단 그래서 맥락적 지식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역사학에서는 부분론이라는 것은 그 내면을 아는데 꼭 감정이입이 전체가 아니다. 한 부분이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이해에 있어서 감정을 크게 또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인지적 요소는 뭘 바탕으로 한 거죠? 사유를 바탕으로 한 거고, 정의적 요소는 뭘 바탕으로 한 거예요? 현재적 입장에서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에서 감정이입은 어떤 성격이 강하다? 사유적 성격이 바탕으로 한 인지 요소죠. 그렇지만 아까 말한 사료가 부족할 때 부분적으로 뭘 사용할 수 있다? 정의적 요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이제 뭐냐면 니의 감정이입의 형태. 여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 때 크게 전제 조건이 이제 보편성, 특수성, 개통성, 합리성. 이거 외워두셔야죠. 그래서 감정이입을 하기 전에 네 가지 정제 조건이 있어. 요게 보편성. 그래서 우리가 과거 사람과 공통된 인간성을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생각은 현재와 다르고, 개통성은 서로 연결돼 있고, 합리성은 우리가 비합리적인 행동이라도 과거 사람들의 합리적인 행동이다. 그 다음에 감정이입 종류도 네 가지 나왔죠. 능력, 성취, 그 다음에 가정, 성향. 그 중에 역사적 감정이입은 뭘까요? 성취로서 감정이입이죠. 다만 뭐냐면 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뭐도 가능하다? 성향으로서 감정이입도 가능하다. 그래서 성취로서 감정이입은 뭐와 연결돼 있죠? 인지적 성격. 그다음 성향적 감정이입은 합리성을 전제로 해갖고 정의적 성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분해 보시면 되고요. 니의 감정이입도 감정이입의 전제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요 네 가지 분류한 거. 그래서 나오려면 이게 성취가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성향, 요 정도. 그 다음에 공감과 동일시가 있는데, 공감은 이제 어떤 사람의 감정을 정서 공유하는 거고, 그 다음 감정이 적절하게 느낀 거, 등등인데, 이 공감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역사에서는 이게 감정이 아니죠, 이건 또. 그 다음에 동일시는 뭐냐면 역사의 감정에 필요한 욕구를 보지 않는다 해갖고 이것도 이제 뭐냐면 역사의 감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입의 단계,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감정이입의 단계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로 나눠볼 수 있냐? 첫 번째로는 사고활동의 감정이입.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하나가, 아이고 이게 뒤에 넘어갔네. 보통 이제 니나 어슈비 니의 감정이입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입적 사고활동은 크게 이제 네 단계 나오죠. 역사적 사실의 재현,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 관점의 감정이입 재구성, 역사적 사실의 감정이입의 재구성.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의 재현은 요때 재현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경에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보다 있죠. 요때 재현은 팩트를 하는 거야. 네, 팩트를 하는 거다. 사실을 파악하는 거야. 그 사실이 왜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팩트를 냈어. 이게 제일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을 이제 했으면, 재현을 했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하죠. 하나가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이죠. 상황의 맥락적 재구성은 이건 뭘까요? 이건 외면을 하는 거야. 그다음 관점의 감정이적 재구성은 뭘까요? 이건 내면을 하는 거죠. 근데 외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뭘 알 수 없어요? 내면을 알 수 없죠. 근데 요 내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면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에는 상황적 맥락의 재구성과 감정의 재구성은 한 가지에 비어. 요걸 이제 총체적으로 만든 게 뭐냐면 니은이죠. 역사적 사실의 감정입 재구성.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나올 때 됐어. 한번 얘도. 그래서 역교동 교수님 중에 양효영 교수님이 감정이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감정이입의 단계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양효영 교수님이 지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집중 안 들어가지만 제자들이 들어와. 그래서 제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2년마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감정이입이. 자, 그 다음에 감정이입의 단계. 요것도 두 문제 나왔죠? 이건 어슈비와 니라는 사람이 이제 감정이입을 단계를 5단계 나왔는데, 첫 번째에 있는 단계는 결함 있는 과거. 그래서 감정이입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위자의 믿음, 이게 두 번째인가?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고정관념적 단계. 그래서, 과거의 모든 행위에 특정한 요인에 의하고 간섭적으로 정연한다. 그러니까 선을 보지 않고 하는 거야. 일상적 감정이면 현재적 수준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고,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제한된 역사적 감정임. 그래서, 맥락적 감정이 있지만 한 가지 요인만 보는 거야. 근데 맥락적 감정이입은 역사적 감정이입은 뭘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본 거야. 그래서 증거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과거 사항과 행위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과거의 제도와 행위자 이해는 의도, 목적, 같이 하는 역사적 기능이다. 그래서 공간과 동시가 구분하고 미학적 감정이니까 사회학적 감정이니까 다르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크게 5단계로 나눴고요. 제가 이제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제 그 예문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제 감정이익적 이해와 추체험의 차이를 볼게요. 자, 감정이익과 추체험은 실질적으로 비슷비슷해.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어. 이 차이점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니까. 추체험은 뭐예요? 자신의 역사적 행위자가 되어 직접 해보는 거죠. 역사적 사건과 형상을 체험하고서 직접 해보는 거. 이런 것들 하고. 그래서 당신이 뭐였다고 가정하고 해보시오.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이나 역할극 이렇게 하고,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 또 감정이익적 이해는 과거 행위자의 입장에서 역사상 생각을 본 거야. 머릿속에 떠오는 거야. 3자적 입장에서. 예.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출제형과 감정이입을 이렇게 개념적 구분한다고 해도 실제로 출제형과 감정이 같이 이루어져요. 감정이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뭘로 넘어가는 거죠? 출제형으로 넘어가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출제형의 정의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학습활동 연결해 보면 이게 3단계에 나와. 그게 이제 그 남색책에 있죠. 먼저 역사적 상황의 맥락적 이해. 그 다음에 역사적 행위와 의도와 목적에 대한 이해, 학습활동 표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역사적 활동의 맥락적 이해와 이게 그 기획과 이해는 요 단계는 뭐예요? 감정이입이죠. 그리고 요걸 생각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역사활동 표현한 건 뭐죠? 이거는 추체험이죠. 그래서 감정이익과 추체험이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체험의 학습 활동들이 이제 뭐냐면 연기 형태로 극화학습, 역할극, 시뮬레이션, 게임, 그 제작 활동은 역사신문 제작, 모형 만들기, 글쓰기 형태는 상상적 글쓰기, 그 다음에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일기, 그 다음에 연설문, 논문 여기 등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유의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좀 나중에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 좀 한번 더 남색책 읽을 때 이제 얘기하고요. 거기 감정이익적 이해할 때 글쓰기가 이제 중요한데, 그 남색책에 보면 이제 객관적 글쓰기와 창의적 글쓰기가 있어요. 그 역사적 사실에 접합해서 글쓰기는 상소문 쓰기고요. 그다음 창의적 글쓰기는 그냥 사실을 바탕으로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쓰는 게 그 창의적 글쓰기인데 역사적 글쓰기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감정이입 수업의 문제점과 유의점.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유의점 있죠? 요 부분도 이제 남색책 일단, 남색책 강도할 때 이제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감정이입하고, 그다음 감정이입과 추체험을 위한 역사활동, 역사 수업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색책을 돌아가서 감정이입적 이해 부분을 이제, 강도를 해볼게요. 지금 시간이 한 20분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할게요. 이 부분은.